32페이지 사회문화 6번째고요. 네 번째 요거 앞에 나와 있는 지문을 그냥 여기 안에다가 때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살펴볼게요. 국제수지표라는 건 우리 집에서 가계부 쓸 때처럼 가계부, 우리 가정의 수입 지출을 기록하는 거잖아. 국가의 수입 수출을 기록을 하는 거라고. 경상수지라는 걸 기록할 건데요. 경상수지는 우리가 수출한 금액에서 빼기 수입한 금액 그거를 적어서 기록하는 게 경상수지야. 다음 두 번째는 뭐를 쓰냐? 자본수지라는 거를 쓸 거예요. 자본수지. 자본수지라는 건 말 그대로 자본이 이전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남의 나라로 자본이 나갈 수도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외국 주식 살 수 있지. 외국인이 우리 주식 살 수 있잖아. 외국인이 우리나라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를 금액으로 따져놓은 거지. B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금융계정이라는 거예요. 금융계정. 선생님 이렇게 답 다 알려줘도 되나요? 상관없어. 이거 그냥 읽으면 답 찾을 수 있는 거거든. 금융계정이에요. 금융계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에 살고 있는 거주자하고 우리나라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 비거주자 요 둘 사이에 금융거래를 기록해 놓은 거. 요게 금융계정이에요. 금융계정이라는 거는 요 얘기까지 해줄까? 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연말에 가계부 결산을 하면 경상수지랑 더하기 자본수지 요렇게 둘이 자본수지 요렇게 둘이 합한 게 결국에는 금융계정하고 똑같아야 돼. 금융계정에 나타나는 남아있는 순자산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이 금융계정에는 그러면은 뭐 더하기 빼기가 있습니까? 있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적는 겁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요거를 금융계정 순자산이라고 해요. 금융계정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왼쪽으로 올게요. 대외금융자산이야. 바깥에 나간 돈인데 그게 자산이야. 내 돈이야. 외국에 투자한 돈이야. 그러니까 이 자산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받을 돈이야. 받을 돈.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돈이야. 받을 돈은 뭐야? 받을 돈이야. 그러면 부채는 쉽지. 우리가 외국에 다시 돌려줄 돈이야. 다시 돌려줄 돈은 어떤 돈이야?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들. 이렇게. 순대외 금융자산이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니야.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돼. 그게 순대외 금융자산이야. 요거는 이제 거래 내용이고요. 비거래 요인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해서 1억 불을 받기로 했어. 오케이? 1억 불에 계약한 건 1월 1일이야. 근데 1월 6일 날 돈 받을 수 있잖아. 근데 1월 1일에는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이었어. 그랬는데 6월 1일 날 되니까 1억 불이 1달러에 1,500원이었어. 가만히 앉아서 1달러에 500원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한 것들. 비거래 요인. 돈이 실제로 오고 간 거는 아닌데 가격이 변동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이 환율이 변동한다거나 기타 등등이 변동할 수가 있지.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 걸 국제투자대조표라고 하는데 국제투자대조표는 연말, 연초 이렇게 나눠서 기록을 한다라고. 괜찮나요? 일단 요 개념인 거야. 됐을까?
이게 들어와 있으면 앞에 짐은 엄청 거저 먹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끊어 중요한 말 하나도 없어. 국가도 외국과의 교역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한다.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해서 기록한 통계가 국제수지표다. 국제수지표 네모. 이 국제수지표 어때요? 4번 뒤에 나와 있는 4번 문제에서 제일 위에 제일 굵은 글씨 국제수지표라고 써 있잖아. 국제수지표에서의 주목해야 할 건 이거야.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 물건이 오고 가는 것도 물건 사고 팔면서 돈이 오고 가는 것, 단순히 돈만 오고 가는 것 전부 다 적는 거야. 여기에서의 일정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국제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을 정하고 각국은 여기에 따라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데 국제통화기금은 대외거래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이 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표에 그럼 뭐 써요? 라는 걸 국제통화기금에서 정해줍니다. 인데 중요한 말 아니야. 현행 국제수지표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차감한 경상수지와 4번 굵은 글씨 국제수지표 밑에 경상수지 있지. 그러면 경상수지 네모. 어디가 있어? 차감한 경상수지와 다음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한 자본수지. 그러니까 A에 들어갈 말 자본수지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융거래를 기록한 금융계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금융계정에다가 네모. 지금 네모만 치다 보니까 4번에 A, B 벌써 두 칸 다 채운 거야. 내가 가르쳐줘서 채운 게 아니라 금방 채울 수 있었던 애들이라고. 금융계정에는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나쁘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기업에 투자를 했어. 지금 저기 가 있는 돈이지만 어쨌든 내가 달라 그러면 바로 받아올 수 있는 돈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산이지. 내 손에는 없어도 자산이야. 그것을 자산. 비거주자가 국내의 주식 채권에 투자한 금액을 부채로 기록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 사람이 샀어. 돈 주고. 그러면 그 돈은 지금 누구 손에 있어? 우리나라 손에 있지. 하지만 이거 완전히 내 돈이야? 아니야. 제가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돈이야. 그러니까 부채지. 금융자산의 자산 항목에는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감액을, 부채 항목에는 부채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부채 증감액을 각각 기록을 하고, 뭐를 기록을 한대요? 순자산 증감액, 순부채 증감액. 각각 기록하고 금융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금융계정 순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여기 볼게요. 자산이 있었어. 요만큼 늘어났지. 이만큼. 요게 순자산 증감액. 부채가 있었는데 부채가 줄어들었지. 그러면 요만큼. 순부채 증감액.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그게 금융계정 순자산. 됐을까? 국제수지표에는 기초통계의 오류나 통계 작성상의 실수 등에 따른 약간의 오차와 누락이 존재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밑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합해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국제수지표가 작성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적어드렸냐면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해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빼면 0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이양해서 적어 놓은 거야. 됐을까? 나는 그냥
왜인지는 모르는데 저게 보기 더 편해서 그냥 제 마음대로 그렇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얘기해야지. 그러면은 왜 135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상수지 더하기 자본수지는 금융계정 순자산입니다. 라고 해서 얘 말은 왜 썼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거 그냥 공식이니까요. 공식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공식이니까 그냥 그건 써놓은 것 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달라. 국제수지표에 기록된 대외거래는 수지표에 기록되는 대외거래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거래를 기준하므로 아까 위에 있었어. 여기 보세요. 국제수지표에는 거주자, 비거주자의 모든 경제적 거래. 그러면 거주자, 비거주자는 뭘까? 우리나라에 살면 거주자, 남의 나라에 있으면 비거주자? 나쁘지 않아. 여기에서의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므로 거주성과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글 쓴 사람이 중요하대. 그러면 빨간색 밑줄 그어나 거주성과 소유권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거주성은 왜 중요한데? 거주성은 국적보다는 거래 당사자의 주된 경제적 이익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 정해진다. 말은 어렵죠. 국적보다 실제로 돈 버는, 돈 쓰는 위치, 나라가 중요한 거야. 어느 나라에서 돈 쓰고 벌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통상적으로 개인이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그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프랑스에서 1년 동안 일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은 누가 번 돈으로 계산해? 프랑스가 번 돈으로 계산을 한다고. 개인이 1년 미만 동안의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종사하는 경우 본국의 거주자로 보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이 프랑스 가서 딱 8개월 일하고 돈 벌어서 귀국해서 돌아왔어.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돈 번 걸로 계산해? 대한민국이 돈 번 걸로 계산한다고. 해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면 비거주자로 분류를 합니다. 국적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프랑스 땅에서 1년 2개월 동안 돈 벌었으면 그건 프랑스 수입에서 플러스라고. 기업의 경우 어떤 국가에서 설립이 되고 법적으로 등기되어 법 인격을 획득한 경우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A라는 국가에 본사가 있어. B라는 국가에다가 무엇을 설립 등기한 현지 법인은 B 국가에서에 나타난 현지 법인은 저희 B 본사는 A 국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B 독일에다가 회사 세울 테니까 이 회사 법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해서 독일에 인증받은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 B의 회사는 실질적으로 A 회사 본사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되지만 B 회사가 벌어들이고 쓴 돈은 독일이 벌어들이고 쓴 돈인 거야. 법인이면. 법인격으로 획득한 경우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영민씨 괜찮니?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에 설립 등기한 현지 법인은 실질적 경영권이 A 본사에 있다라고 해도 A국 입장에선 비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A 본사에서 물건 만들어서 B에다 팔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국제수지표에 기록해야 돼.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니까.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타국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의 소유권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수출입에 해당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B 국가에 있는 현지 법인이
B라는 국가에 살고 있는 C 회사하고 수출입을 했어. 수출입을 했어. B 여기 현지 법인이 수출을 하고 저기 팔고 C 회사에서 샀어. 그러면 이거는 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의 소유권이 변동한 거니까 상품 수출입에 해당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할 수가 있어요. 상품의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니까 수출입에 해당된다. 이 말 반대로 하자고. 뭐라고? 상품의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거는 수출입이 아니야. 수출입이 아니야. 이렇게. 습관적인 거예요. A면 B야 라고 이야기하면 not A면 not B야. 이거는 거의 기본적인 거지. 세 번째, 한 국가가 1년 동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나면 국내 거주자의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의 변동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출을 엄청 했어. 그래서 작년보다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와 들어와 있어. 우리나라가 올해 작년보다 수입을 엄청 많이 했어. 원래 갖고 있던 달러가 밖으로 나가겠지. 외환 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외환 변동은 나라 전체로 보면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외환 규모의 변동이 생기면 대외 지급 변동이 생깁니다.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 수지표와 달리 오케이, 우리 아까 뒤에 4번 문제 이렇게 세로 채웠는데 이제 가로 보는 거야. 가로. 4번 문제에 있었던 거. 가로 보는 거야.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외금융자산 4번 표에 있죠?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외금융부채 4번 보기에 말있지?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차감한 순대외금융자산의 잔액을 보여주는 게 국제투자대조표다. 국제투자대조표 네모. 얘는 뭡니까? 연말 시점에서 줄 돈, 내가 가진 돈에서 받을 돈, 가진 돈에서 줄 돈 빼면 그게 순대외 금융자산. 받을 돈에서 줄 돈 빼면 순대외 금융자산. 그걸 적어 놓은 게 국제투자대조표입니다.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쌓이고 있어 그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된다. 국제투자대조표에서는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의 연초 잔액에다가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중 증감을 조정하여 연초 잔액 더하기라고 할게요. 그냥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중 증감을 조정하면 연초에서부터 연에 연말 잔액이 나타나게 되겠지. 그러면 뒤에 4번 다시 보러 갈게요. 4번 이 표가 이거였었구나. 뭐라고? 요거에다가 요거를 고려해서 나온 얘네들을 기록해 놓은 게 국제투자대조표라고. 연초에 받은 거 가지고 있었던 거에 비거래 요인 어쩌고 해서 연말로 기록해 놓은 게 국제투자대조표라고. 그러면 국제투자대조표에서 어디 요것만 딱 보면 우리나라가 연초보다 달러가 늘어났는지 줄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달러가 늘어났어? 대외 지급 능력이 좋아졌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국가의 신용도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국가 간 통화 스와프를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돈이 갑자기 확 빠져나가면 너네 여유 있지? 우리 조금만 그냥 빌려줘 해서 돈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신용도 떨어지는 걸 막는 거지. 그래서 국제 통화 스와프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성과예요. 이렇게.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거래 요인은 매매, 차입 등 실제로 돈 왔다 갔다 한 경제적 거래를 통해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지. 거래 요인은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것. 국가 간의 자금의 이동이 수반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다른 색깔 쳐볼게요. 비거래 요인은 경제적 거래는 없으나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의 발생으로 자금의 이동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받아올 돈 1억 달러 있어. 그러면 주던 안 주던 1억 달러는 우리나라 자산으로 되어 있다고. 근데 2,000원일 때 계산한 거랑 1,500원일 때 받는 거랑 어떻게? 통장에 찍히는 건 1억 달러가 찍히는 거라고. 물론 그 1억 달러가 원으로 환산했을 때의 가치는 바뀌어져 있겠지만 이 요인은 어떤 요인은 비거래 요인은 환율이나 가격 변동 그리고 기타 변동으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방금 C 찾았죠. 비거래 요인의 환율, 가격 변동, 기타 변동. 그러니까 C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환율이지, 환율. C에 들어갈 말은 환율이지. 그래서 4번의 답이 정답 4번 되는 거죠. 순식간에. 국제투자대조표는 국제수지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므로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에서 기준 통화의 대외 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변동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US 달러를 쓰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래를 할 때 뭐 유로로 거래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한편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은 왠지 얘만 특별히 얘기할 건가?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 가치의 평가 변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거래를 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쌀 10만 톤 이렇게 거래했을 수 있잖아. 계약서 쓸 때에는 1톤에 얼마였는데 실제 물건 오고 잔금 치렀을 때에는 쌀 가격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지. 그런 가격 변동은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 가치의 평가 변동을 의미합니다. 1톤에 2,000원씩 주기로 했었는데 도착했었을 때 당시 계로 계산하기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1톤에 2,000원 계산했지만 1톤에 1,500원 줄 수 있잖아. 그러면 아싸 돈 남았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마지막 몇 번째 달러? 네 번째 달러.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은 거래 시점에서 실제 금융시장 가격으로 대외거래를 작성하는 유량통계인 반면 이거 차이점 나오네.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은 유량통계. 국제투자대조표는 대외금융자산과 그 대외금융부채 잔액을 연말 시점의 평가에서 기록한 저량통계. 그러니까 국제수지표에 적을 때에는 그 거래가 일어난 그날 바로바로 쓰는 거야. 근데 국제투자대조표에는 일단 연필로 써놓고 쉬운 말로 하면 나중에 연말에 볼펜으로 이제 따박따박 고치는 거라고. 누적된 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량 통계와 저량 통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욕조의 바윗물을 살펴봅시다. 수도꼭지에서 1분당 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고 할 때 10분이 지난 지점엔 50리터. 이 경우 욕조에 담겨 있는 50리터는 모아놓은 거니까 저량. 유입되는 분당 5리터는 유량이다. 만약 국제투자대조표에서 작성되는 연초 연말 시점에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무슨 말이야? 가격 변동이 없거나 환율의 변동이 없다면
환율에 죄송해요. 가격이나 환율의 변동이 없다면 두 시점 간 국제투자 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는 국제수지표 금융계정의 개념상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비거래 요인 제외하면 국제수지표랑 국제투자 대조표랑 똑같아요. 마지막 5번째 단락. 이처럼 한 나라의 대외지급 능력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에 기초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화자산의 축적과 더불어서 대외금융활동을 통한 투자 성과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대외지급 능력은 누가 결정해? 외화자산을 얼마나 쌓아놓는지 투자 성과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요거 두 개에 의해서 대외 지급 능력이 결정이 됩니다. 물건 팔아서 우리나라에 달러 많이 쌓아 놓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게 해서 달러 우리나라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달러가 쌓이고 있다. 대외 지급 능력 좋아진다.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했어도 대외금융 투자의 투자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할 경우 순대외 금융자산의 감소해서 대급 지급 능력이 약화될 수가 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뺐더니 예를 들면 1조 달러가 플러스가 됐어. 그런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 노사관계가 심각해졌어.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해. 북한 애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하루에 미사일 한 4-5방씩 쏘고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돈 빼간다고. 근데 그 돈이 봤더니 어떻게 1.5조 달러를 빼갔어. 그러면 수출해서 1조 달러 쌓아놔도 돈 빠져나가니까 대외 지급 능력 문제 생길 수 있지. 이 경우 자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비거주자들이 국내 투자 자금을 회수할 경우 환율이 상승해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어. 국제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금융 역량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우리 수입하기로 했어. 예를 들면 10만 달러에 하기로 했지. 근데 달러에 1,000원 할 때 계산을 했어. 그랬는데 정치 상황이 안 좋아져서 경제 상황이 흔들흔들하니까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있던 돈을 빼가. 그러면 환율은 오르지. 옛날에 1,000원 주면 1달러 받았는데 지금 2,000원 줘야 된다고. 근데 쟤네들하고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해? 달러로 거래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 주기로 했었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을 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뒤에 나와 있는 1, 2, 3, 4, 5번 시간 여유 있게 드릴 거예요. 시작! 1의 1번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하여 누적된 국가. 경상수지는 언제 생기지? 수출하고 수입의 관계로 수출 빼고 수입으로 하죠. 이래도 국제투자대조표 상에서는 순대외금융 부채국가로 전락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돈 싹 다 빼가면 적자 될 수 있어. 1번 오케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야? 장부상. 우리나라 사람이야. 본국의 상품을 판매한 경우 남의 나라 거 사온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경상수지에서 수출 항목으로 기재가 됩니다. 괜찮지? 우리나라 사람이야. 1년 이상 있었으면. 국제수지표상 금융계정에 기록된 주식, 채권 등 대외금융의 자산의 가치는 연말 시점에 평가된 시장가격으로 작성된다. 작성할 때에는 거래 당시지. 작성할 때에는 거래 당시에 돈 오고 간 금액으로 기록해 놓는 거지.
연말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순대외 금융자산이나 그렇지. 그러니까 3번 틀리죠. 기업의 경우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법적 등기 여부로 판단하여서 저쪽 나라에서 우리나라 본사지만 미국에다가 법인 세우면 그거 미국 회사야. 국제수지표상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맞지? 국제투자대조표에서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의 증감과 국제수지표상의 금융계정 간의 괴리가 발생한다면 어디에서 차이가 생긴 거야? 비거래 요인에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맞는 얘기지. 틀린 건 3번. 뒤에 2번 보러 갈게요. A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를 기준으로 미국이지 뭐. 국제투자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다. 순대외 금융자산이 0을 유지해 오던 A국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순대외 금융자산이 0이다 라는 말은 대외 금융자산 빼기 대외 금융부채 했더니 그게 0이라는 거지. 이 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투자한 돈이랑 외국 사람들이 여기로 투자한 돈이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2023년 1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수출해서 수입을 뺐더니 얼마? 100억 달러. B국 거주자는 향후 A국의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국 통화를 A 통화로 환전한 50억 달러를 A국 주식 투자에 투자했다. 그러면 A국 입장에서의 이거는 자산이야, 부채야? 부채지. 그 사람이 달라면 줘야 되니까. A국 어디가 있어? 이 50억 달러는 A국 입장에서는 부채야. A국은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을 통해 150억 달러가 유입되었는데 그치? 여기 100억 달러, 여기 50억 달러. 그래서 150억 달러가 유입되었는데 A국의 거주자는 이것을 C통화로 환전하여 C국의 주식 투자에 전액을 투자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 투자한 거니까 부채야, 자산이야? 자산이지, 이거는. 2023년 비거래 요인에 의한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환율이 바뀌지 않았어. 각국의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은 모두 자국 통화로 표시가 된다. 24년 A국의 경상수지 및 금융계정 순자산은 모두 0이라고 하자. 수출이랑 수입이 똑같아. 우리나라로 들어온 투자랑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0이야. A국의 주가는 예상대로 2배를 상승했지만 C국의 주가는 2분의 1로 폭락을 했어. A국 통화의 대외 가치는 B국 통화에 대해서 2분의 1로 하락한 반면 C국 통화에 대해서는 2배 상승했어. C국가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돈 빼갔다는 이야기인 거고 C국 못 믿겠어요. 환율 올랐겠지. C국 통화에 대해서는 2배 상승했다. C국 통화에 대한 환율은 상승한 거라고. B국 통화에 대해서는 B국 통화는 환율이 하락한 경우인 거지. 이렇게. 근데 A국 입장에서 보면 B국에 대해서는 2분의 1로 하락했다라는 건 A국 입장에서에 보면 B국에 대한 환율이 상승한 거지. 맞아? C국에 대해서는 환율이 하락한 거지. 왜? 우리나라 돈 조금만 줘도 쟤네 나라 돈 많이 받아올 수 있지. B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돈 더 많이 줘야 옛날만큼 받아올 수 있어. 괜찮아? 오케이. 이해의 국가 간 자금 이동은 없었고 주가와 환율 이외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거 찾기 1번. A의 국제투자 대조표는 옆에 표 봐. 4번.
대외금융자산은 150억 달러. 대외금융부채는 50억 달러로 기록이 될 겁니다. 나쁘지 않지. 왜? 대외금융자산. 물건 팔아서 100억 달러 벌었고 외국으로부터 직접 투자금액 50억 달러 들어왔으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0억 달러는 뭐야?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거지. 따지면 빚이야. 그러니까 대외금융부채 50억 달러로 기록됩니다. 맞죠? 23년 A국의 대외지급 능력은 개선됐어. 그렇지. 돈 엄청 들어왔으니까 150억 불만큼은 대외지급 능력 개선됐죠. 24년도 A국의 순자산 증가액과 순부채 증가액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여기.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순자산이 모두 0이 된 거니까 들어온 거 나간 거 똑같다는 얘기지. 3번 괜찮아. 4번 24년도 A국의 투자 대조상 대외금융부채는 100억 달러로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50억 달러 왔어. 그런데 주가가 2배로 뛰었지. 50억 달러 들어온 돈이 이제는 얼마로 돌려줘야 돼? 100억 곱하기 2해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100억 달러로 됐을 겁니다. 괜찮지. 4번 A국의 2024년 국제투자상 대외금융자산은 75억 달러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아까 C국에 얼마 투자했지? 150억 투자했죠. 근데 거기에 나라가 어떻게? 통화가 2분의 1로 상승했으니까 C 나라 돈의 가치는 2분의 1로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150억 투자한 게 75억 밖에 안 되죠. 괜찮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환율도 변화를 했지. 환율도 2배가 변화했지. 그러면 이거의 절반인 얼마? 37.5억으로 되어 있죠. 괜찮은가? 그러니까 75억이 아니라 무엇? 어디가 있어? C의 주가가 폭락해서 절반. C의 환율이 C 국가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또 절반. 그러니까 절반의 절반. 75억이 아니라 37.5억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정도면 자살하러 가야지. 70 얼마야? 반의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죠? 말씀드렸나? 마이너스 70%짜리 큰 계좌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나? 그 계좌 본전 원금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들 1인 1닭이라고? 이렇게. 저 나중에 가족이랑 먹을 거예요. 내가 쿠폰 쏴줄 수 있어. 원금 회복하면. 이렇게. 윗글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투자 많이 하려면 경상수지 흑자 나야 돼? 그런 건 상관이 없지. 그렇지 않나? 우리나라의 비거주자가 외국 거기에 투자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1번 탈락.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거래는 국내 거래이므로 국제수지표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이지만 어떻게 개인 1년 안 된 사람은 그 나라 사람으로 거래 금액이 잡힐 거라고. 그러니까 2번 틀리지. 가격 변동 이외에 비거래 변동 요인이 없다면 국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대외 지급 능력을 개선시킨다. 국내 주가가 하락하면 외국 애들 가만히 있어? 돈 싹 다 빼가지? 그러면 대외 지급 능력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겠죠. 잠깐만. 죄송해요. 가격 변동 이외에 비거래 변동 요인이 없어. 그냥 가격만 변했어. 국내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예를 들면 사람들 1달러에 2,000원 하던 시절에 1억 불 들어왔어. 근데 국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1달러에 2,000원이 아니라 2,000원보다 적은 돈 가지고 달러 환산해서 주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엔 대외 지급 능력 개선시킬 수 있지. 결국엔 돈이 적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국제투자대조표의 거래 요인에 의한 순금융자산은 환율 변동이 있다면 국제수지표상의 금융계정과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도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금융 어디가 있어? 국제수지표상의 금융계정과 괴리가 발생하려면 언제 비거래 요인을 감안할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는 있지. 근데 그 말이 없으니까 애매하게 틀린 얘기. 국내 본사가 A국의 설립 등기를 마친 현지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의 B국가에 설립 등기한 또 다른 현지 법인에게 되파는 경우에는 이거 수출이야? 수출입 맞지? 국가가 달라. 다시 국내 본사가 해외의 A국의 설립 등기를 마친 현지 법인과 거래를 했어. 이 현지 법인은 A국가의 거주자야. 그러니까 얘하고 물건 오고 가겠다고 사인했으면 그거 수출입이라고. 진짜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글로 나가지 않아도 국제수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반영됩니다. 왜? 이 어디가 있어? A국의 설립 등기를 마친 현지 법인은 A국의 거주자야. A국의 거주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비거주자야. 비거주자. 그러니까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는 수출입이 맞지. 틀린 얘기. 답은 3번. 뒤로 넘어가서 5번.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 찾기. 어느 해에 순대외 금융자산, 돈만 오고 간 게 음액값을 기록했다면 우리나라 달러 많이 빠져나갔어. 이듬해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양액값을 갖기 위해선 경상수지, 수출입에서 무조건 수출이 많아야 돼? 그렇지 않아. 수출에서 마이너스 봐도 우리나라로 투자하게 만들면 금융자산 플러스 될 수 있어? 가 들어가면 틀려. 국제수지표상에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하여 양의 값을 가진 경우 우리나라 돈에 달러가 쌓인다. 오차와 누락이 없으면 금융계정 자산에서도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 나 들어가야 돼. 국제투자대조표에서 기준통화와 자국통화의 환율만 고정되어 있으면 제3의 통화의 환율 변동에 의한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의 가치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환율만 고정되어 있으면 돼. 가격 변동도 비거래 요인인데 기타 요인도 있는데 가격 등 비거래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이거 풀마 숫자 오차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틀린 얘기. 정답은 4번인가 보네. 일국이 다른 국가와 가공용 원재료를 제공한 후 가공 후 가공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 이 상품의 소유권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게 포인트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수출입 아니다. 우리 아까 완전 반대로 해서 하나 써놨었던 말 있죠. 소유권 변동이야 수출입이야. 소유권 변동 없으면 수출입 아니야. 그 얘기 확인했었죠. 라 맞는 얘기. 정답은 4번. 됐나요? 네.